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소시경 스페셜의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미국에서 암 종양학회가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때는 이미 종료된 후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우리 생명 연장의 꿈을 먹고 사는 그 바이오주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이오주 하면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2010년대까지만 해도 바이오주라고 하면은 1월의 테마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자, 정부에서 줄기세포부터 시작해서 1월만 되면은 올해에 정부에서 육성 정책으로 해서 바이오가 항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월에만, 2월에만, 연초에만 오르고 계속 바닥에서 조정을 받습니다. 자, 그런 바이오주가 대전환을 맞이하는 게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 2015년 한미약품의 라이선스 아웃입니다. 자,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의 바이오사들이 라이선스 아웃, 기술 이전을 계약한 게 12조 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 한미약품 혼자서 단독 기업으로 약 8조 원의 기술 이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기술 이전 계약을 해외 빅파마들이랑 체결하게 되면은 주가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한미약품의 주가를 살펴보면 그 당시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816.40%, 모회사인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1000%, 10배거라고 하죠. 10배의 상승률을 보입니다. 최대치로 보면 11배까지 올랐어요. 그럴 정도로 라이선스 아웃이 우리 시장을 강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그때 이후로 주가가 유지됐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기술 이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사상 절차에 따라서 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계약금만 지급을 받습니다. 10%가 안 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뭐 5%면 너무 적은 거고 한 7% 전후로 해서 약간 높거나 낮거나 10%는 보통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금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는데 그 다음 연도 주가를 보면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2015년에 나왔던 이 뭐 산업피, 베링거 인가임 뭐 이런 대형 빅파마들과 맺었던 이 라이선스 아웃이 다 기술 반환을 하게 됩니다. 사망자가 나오거나 임상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만큼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대신 한번 개발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특수효과를 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연도 라이선스 아웃 반환 한번 나오자마자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게 한미약품이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서 공시를 재빠르게 해드려야 투자자분들이 혼선 없이 아, 이러이러한 악재가 있고 이러이러한 호재가 있구나라고 알고 가실 텐데 한미약품의 경우는 공시를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늦장 공시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업의 신뢰도에 큰 먹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약바이오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우리 건강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신뢰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미약품이 거기서 신뢰가 한번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가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그 이후로는 2015년 이후로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격변을 겪게 되는 게 2017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러면서 2018년 초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바이오주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대부분 적자입니다. 이 전년도 2016년까지 매출액이 1조 원을 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제약바이오 기업 2개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유한양행과 녹십자인데요. 이 기업들도 2022년이 돼서 이제 한 5년 안에 매출액 2조 원도 넘볼 수 있는 기업이 됐는데 아직도 영업이익이 1000억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실적을 내는 게 어려워요. 이런 유한양행 녹십자 같은 기업도 어려운데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들 임상 진행만 하면서 터무니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거죠. 기술 이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일부 자금을 지원받고 추후에 신약 개발이 돼서 완료되면은 서로 나누는 것이죠, 수익을. 그래서 이제 로열티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주들 대부분 적자인데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자, 이런 종목이 있죠. 자, 삼청당제약.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정말로 3,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우스갯소리로 이거 3만 원 가면은 3만당 제약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3만 원을 훌쩍 넘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만 원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1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5년도 안 걸려서.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대형주인데 이 당시에 코스닥 1위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셀트리온이 주가가 눌려있는 이유 중 하나가 코스닥이라서 공매도에 집중 포격을 맞는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셀트리온이 녹십자나 유한양행과는 다르게 1,000억대 영업이익을 돌파하게 됩니다. 지금은 3,000억 넘어 7,000억대의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향후 1, 2년 안에 영업이익 1조 원도 노려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거운 종목이 순식간에 1년도 안 돼서 283.98%나 상승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죠. 자, 다음으로 2020년 이 정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기대감,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다 올라갔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강력한 섹터가 하나 있었는데 뭐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단키트는 우리나라가 정말 강력하게 올라왔습니다. 실적도 어마어마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실적이 찍히는 코로나19 시대 때 종목 시젠입니다. 어마어마했죠. 10배. 텐베거라고 하는 10배의 상승률을 보입니다. 실적으로 찍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신풍제약. 신풍제약은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30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실제로 치료제가 나왔느냐, 백신이 나왔느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개발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이 돼서 신약 허가를 받은 후 사용이 돼서 실적이 나와야지 유지가 된다, 주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대격변의 시기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꾸준히 교육을 해드릴 건데 이 교육 내용 어디서 받느냐? 저희 카톡방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이오주를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번 정부는 바이오주에 대해서 굉장히 육성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여러분들 온라인 들어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모르겠다. 저희 노란톡방 오시면 저희가 자료 다 올려드리니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세부 내용까지 다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중간 부분만 딱
캡처를 해서 올려드렸는데, 자,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한다. 복지부에서 주도한다라고 공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세부 내용을 하나 살펴보면 바이오 헬스 산업을 어떻게 키우느냐, 진단 키트냐, 아니면 뭐 신약이냐,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출을 주도 산업으로 가겠다.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수출 주력이라는 거, 이 단어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수출 주력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혁신신약 개발. 보이시죠? 혁신신약 개발. 이 포인트에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요.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격은 지키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정책 어떻게 펼치느냐? 혁신신약 개발. 혁신신약 개발. 저희가 이거 미리 다 정리 한번 다 해드렸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오시면은 저희가 미리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이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서 그럼 뭘 한다? 메가펀드를 조성하겠다. 메가펀드 조성하면 어떻게 돼요? 이 혁신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된다. 곧 지금 우리 시장에서 긴축 정책하면서 부족한 이 수급이라는 게 이 펀드 조성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수급이 빠져나가서 주시장이 어려운데 해당 분야는 펀드를 조성해서 수급을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도해서 수급을 넣어주겠다라는 그런 섹터는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고, 그럼 여기서 핵심 종목이 무엇냐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셔야 되고, 자,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 2021년 257억 달러 있는데 10년 뒤까지 600억 달러까지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2배가 훨씬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꿈의 숫자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신약으로 따지면 아직은 조금 미흡해요. 대신 뭐 시밀러 쪽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진단키트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자체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고, 신약 개발에 대한 이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종플루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겠죠.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 신약 개발을 신종플루 백신을 개발에 성공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룩합니다. 5달러 부근에 있던 주가가 신약 개발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130달러대까지 26배 상승. 이런 게 혁신신약인 겁니다. 이런 게 혁신신약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널리 쓰일 수 있고 앞으로도 쓰일 수 있는 이런 신약들, 그리고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분야 혹은 치료제가 발전 중인 분야를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저희 노란톡방에서 항상 정리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신약 개발은 곧 뭐다? 실적이다. 이 실적은 뭐다? 곧 수출로 이어진다. 자, 수출로 이어지려면은 임상을 국내에서 진행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해외에서 진행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국내 임상 당연한 거고, 해외 임상,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업에 이 메가펀드의 수급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탑픽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쪽에 노란톡방에서 언제나 이렇게 시원하게 공개해드리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접속 방법은요.
방금 말씀드린 이 혁신 신약 그리고 수출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 체크를 하고 가셔야겠죠. 저희가 히든 종목 2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종목들은 조금 천천히 진행되는 종목들이고 빨리 바로 반응이 올 만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공개해드리면 매매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24시간 보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에서 질문하시면서 받으시고, 자, 이번에는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미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SC, 레키로나주, 이렇게 이름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쓱 눈치를 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해요. 자, 트룩시마 쪽, 허주마 쪽, 자, 유플라이마, 이건 신약이죠. 작년부터 나온 신약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신종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정확하게는. 자, 바이오시밀러죠. 거기에 케미컬, 화학 쪽까지도 최근에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적이 제일 꾸준하게 좋은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 기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으로 동사를 볼 수 있는데, 거기다 주가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렇습니다. 고점을 찍고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올 이유는 없다고 보는 종목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분식회계에 대한 이슈. 여기서 또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겠네요. 그리고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이슈, 지분 승계, 이런 이슈,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이 동사의 그룹사가 합병하는 이슈까지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주린이 분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워낙 유명한 종목이니 다 아시겠죠. 자, 이 종목입니다. 지금 근데 그룹 3사 중에 어떤 종목이냐? 가격을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6만 원 부근에 있습니다. 보시면 아예 바닥권이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종목의 매수 타이밍은 지지선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지선 얼마? 6만 원 부근. 이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이 가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6만 원 부근에서 모아서 매수를 하면 된다. 너무 좋은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만 원에서 매수했을 때 여러분들, 이 종목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매년 1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작년에 유플라이마, 올해도 얼마 안 남았죠? 하반기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가능성 매우 높다. 결과는 이미 너무 잘 나왔고 하반기에 FDA 승인 앞두고 있는데 유럽, EMA, 미국 FDA 이쪽에 계속 진출을 하면서 이 바이오시밀러를 계속 투입을 해가지고 실적이 늘어나고 또 실적이 다변화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저점, 지지선 매수를 하셔야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까지 주가가 이렇게 어려웠는데요. 자, 하반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3, 4합병 이슈 때문에 이 지분 승계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낮아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작년에 이 얘기가 많았습니다. 엄청 이슈가 됐습니다. 자, 결과는 올해 주총에서 나왔습니다. 직접 명예회장이랑 전화 통화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분 양도 안 하겠다.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인데 연기금으로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국영기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지분 살아있을 때는 안 넘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부회장도 대놓고 얘기를 했죠. 월급 뭐 하는 거냐? 일 처리 똑바로 안 할 거면 월급 받지 말아라. 아,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일정 부분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제가 월급을 받지 않겠습니다.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차등적으로 받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표현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업은 매수를 진행하셨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요 바로 위에 있는 8만 원 구간, 기존에도 내려와서 지지선 쪽으로 해서 작용을 하다가 이탈한 다음에 6만 원대에서 형성을 하고 있는데 8만 원 구간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 단기라고 해도 한 30% 정도는 되겠죠.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고 1차 목표치는 12만 원이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 2배의 목표치가 됩니다. 그러니 당장 뭐 바로 치고 달려서 2배 간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올해 하반기까지 본다라고 하면 1차 목표치 정도는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자, 2차 목표치는 만약에 이슈가 잘 되고 그동안에 너무 저평가받던 부분을 인정하게 되어서 라고 하면 이 종목은 18만 원까지, 거기에 이슈까지 들어간다면 18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해당 종목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가져 보시고요. 자, 이 종목 손절가는 그래도 있어야겠죠. 만약에 이 종목을 6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는데 5만 8천 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한번 정리했다가 6만 원을 회복하면 그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바로 앞전에는 현재 실적이 찍히고 있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는 종목을 설명해 드렸다라고 하면 이번 종목은 이제 혁신 신약을 개발해서 글로벌 임상을 마치고 신약 허가 신청을 진행할 기업입니다. 자, 과거에도 사실 이 기업은 기대감을 많이 모았었는데요. 이번 2022 아스코 임상종양학회에 참가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은 파이프라인이 다양한 게 아주 장점이에요. 임상을 한 가지만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다음 임상까지 수년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임상이라는 것은 정말 빠르게 짧게 진행해도 9년, 길면은 뭐 15년 기본이고 2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종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암 정복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요즘에 치료제라고 해서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죠. 1세대 세포독성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2세대 표적항암제, 3세대 이제 면역관분 억제제, 면역항암제라고 부르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세대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행하는 방식은 2세대 표적항암제와 3세대 면역관분 억제제를 병용 임상하는 이런 작용 기전을 지금 전 세계에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파이프라인이 다양한데 중국의 판권을 갖고 있는 항소제약이 이미 2년 전, 3년 전에 240여 종의 암종에 대해서 이 종류별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잘 판매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임상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자, 올해 이번에 미국의 임상종양학회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는 관심 정도 받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올해 가을에 있는 에스모까지 간다라고 하면 2019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던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보면은 자, 2019년 임상 3상이 끝난 위암 3상, 위암 3차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해서 NDA 신청을 해야 되는데 NDA 신청이 미국 신약 허가 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DA 신청이 이거 아직도 안 했습니다. 이게 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큰 문제점이다. 안 되더라도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도 신청을 안 했어요. 이 기업하고 비슷하게 약간 뒤에 끝난, 거의 비슷하게 끝났습니다. 임상이. 메지온이라는 기업은 이미 NDA 신청을 하고 추가 보완 자료 제출하라라고 해서 보완 자료도 제출하고 그래야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임상을 일부 진행을 해서 같은 결과값이 나온다, 도출된다라고 하면은 유의미하다라고 인정을 해주겠다, 허가 신청을 받아주겠다라고 이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신청 안 했어요. 2019년인데 아직도 신청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렵게 흘러갔던 것인데 이 부분을 이겨낸다. 자, 이번에 간암 임상 3상 끝났습니다. 탑라인 발표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1차 지표 유효성 입증. 자, 선양 낭송암 임상 2상 진행했는데 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80% 이상의 치료 효과가 있다. 아직 치료제 없습니다. 선양 낭송암. 임상 2상이 끝났는데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된 이런 기업들, 이런 종류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 끝나고도 조건부 허가 승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기대감이 있고 같이 신청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이 이 부분을 포인트를 잡고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자,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해서 현재 4만 원 부근에 있는데 이 종목의 경우
4만 원 전후에서 매수를 한다. 지지선은 정확하게 39,000원인데 4만 원 부근에서 매수. 자, 목표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목표치는 단기적으로는 7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단기 목표치로 4만 원에서 7만 원만 해도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70%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치는 10만 원 단위가 바뀌는 구간, 2차 목표치는 15만 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대응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저희 노란톡방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은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관심 가지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손절가 37,000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크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들은 좀 저희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리고 길게 잡아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바이오주들도 많이 있죠. 워낙 뭐 멋있게 움직이고 재밌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방송에서보다는 노란톡방을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은 이 방송 끝나고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노란톡방에서 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최진욱 대표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저번 주에 교육해드린 거에 있어가지고 오늘도 좀 유익한 그런 교육 정보를 지금 준비를 했으니까 아마 이제 시청 끝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정보들도 좀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대로 현재 이렇게 양력 같은 부분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지금 힘든 시장인 만큼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누군가와 같이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맞게끔 매매 유효 전략도 짜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제 안내가 또 나갈 건데 노란 톡방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바닥에서 충분하게 상승세를 유지해 줄 만한 그런 종목들 저가에서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로 해드릴 만한 거는 1강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2강에서는 여러분들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짜면 되는지, 3강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바닥 성장주 추후의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코스피 지수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위쪽이 지금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가 코스닥이죠. 자, 보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추세를 쭉 그어왔는데 보시는 대로 이때 당시에 저점 이탈하고 저점 이탈하고 여기서 또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졌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증시 밸류 자체적으로 굉장히 저평가 밸류에는 위치해 있으나 아직까지는 경기 민감성이나 그리고 세계적인 대외적인 이런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현재 양시장이 힘을 확실하게 받아주지 않는 모습이지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중요한 구간대에 우리가 위치해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현재 중요한 구간대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시나리오를 잡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종목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잡다기보다는 이런 지수 흐름도 우리가 보면서 지수 부근에서 어느 부분을 지지를 해주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반등세가 나온다면 한 번 더 종목에 대한 매수 포지션까지도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볼린저 밴드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 아마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아실 겁니다. 다만 볼린저 밴드를 누군가가 다 쓰니까 그냥 나도 쓰는 거지. 결국에는 확실한 이론을 모른 상태에서 이 볼린저 밴드를 넣어놓고 그냥 투자로만 참고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주식은 결국에는 우리가 뭐죠? 확률 싸움입니다.
50대 50이라는 이 확률 속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잡고 어떤 종목을 발굴을 해가지고 수익을 보냐 아니면 반대로 손실을 보냐 그 확률 싸움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식의 기술적 지표들은 투자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도구입니다. 이 보조지표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는다고 해가지고 100% 수익을 보는 구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참고를 할 만한 지표일 뿐이지 이 지표를 우리가 넣어놓고 그 지표만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100%또 수익을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세븐 포커라는 제가 게임을 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치는 분 그리고 현재의 패와 그리고 상대의 패를 비교하면서 서로의 확률을 계산하며 치는 분 총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부류가 조금 더 상승 확률이 많을까요? 결국에는 두 번째 이 현재의 패와 상대의 패를 비교하면서 서로의 확률을 계산하는 이 분이 결국에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보게 되면 이 볼린저 밴드는 이 주가 변동에 따라 가지고 상하 이 밴드의 폭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서 이 주가의 움직임을 밴드에서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결국엔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상단과 하단, 중단 밴드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밴드로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상단, 중단, 하단 총 3개의 밴드로 제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자, 밑에 보게 되면 제가 차트를 하나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위쪽 이 노란색이 지금 상단 밴드이고 이 분홍 색깔이 중단 그리고 하단이 검은 색깔 이 밴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이 상단 밴드와 중단 밴드, 이 하단 밴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 전략법을 잡고 매수 타점을 잡든 매도 타점을 잡든 추후에 우리가 또 추가 매수 타점을 잡든 이런 전략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상단 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캔들이 상단 밴드에 닿게 되면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는데 자, 상단 밴드에 닿게 되면은 주가는 한 차례 힘있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고 반대로 상단 밴드에 닿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일정 가격 조정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단 밴드는 뭐냐? 중단 밴드는 말 그대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한 이 주가가 위쪽 상단 밴드로 올려줄지 아니면 하단 밴드로 눌러줄지에 대한 지표 참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 밴드는 우리가 유익하게 저점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공략으로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단 밴드의 캔들이 닿게 되면은 선천적으로 바로 하단 밴드를 이탈해 가지고 추가적인 급락이 나온다기보다는 약 80% 이상은 하단 밴드 부근에서 다시 반등세가 나오면서 중단 밴드까지 회복해주는 경향이 심합니다. 자, 여태까지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하단 밴드가 닿게 되면 위로 올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단 밴드가 닿게 되면 위로 올려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볼린저 밴드 하나만 우리가 보조지표로 넣어놓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동평균선까지 넣어준다면은 결국에는 차트를 지저분하게 우리가 막 이것저것 지표를 안 넣어도 충분하게 매수 타점 혹은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시고 공부는 하기가 싫고 오히려 좀 수익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안내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충분하게 이런 저점에서 매수 관점 잡으셔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크게 또 수익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볼린저 밴드의 역할은 뭐다? 이 상단, 하단 밴드는 상승 추세 혹은 하락 추세를 알려주는 보조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 가운데 중단 밴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또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위쪽, 그리고 여기 위쪽, 그리고 이쪽 위쪽을 보게 되면은 제가 노란색 밴드는 지금 상단 밴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상단 밴드 접촉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어떤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위로 밴드를 타면서 이런 식으로 크게 올려주는 경우의 수가 하나가 존재를 하고, 두 번째는 이 내리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단 밴드를 타고 주가가 탄력적으로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 주냐, 아니면 상단 밴드를 건드리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 주냐,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중단 밴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쪽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중단 밴드의 역할을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단 밴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단 밴드하고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단 밴드에 이 주가가 닿게 되면 어떤 성질이 일어나냐? 위로 올리려는 성질이 발생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단 밴드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주가는 어떻게 되죠? 기술적으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볼린저 밴드 딱 하나만 넣어놓고 매매 전략 방법을 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쉽게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중단 밴드만 제외를 하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때 아까 위쪽에 닿게 되면 위로 올라가 주거나 아래로 눌러주거나, 하단 밴드에 닿게 되면 위로 올려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결국엔 주가는 이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안쪽에서 움직이다가 결국엔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패턴 흐름이 나온다면은 지금 이 종목은 우량 종목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현재 시장에서 강하게 이슈를 받고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위쪽으로 올라가주는 이 주가의 캔들 자체는 우리가 조금 더 수익폭도 홀딩을 유지를 해가지고 볼 수가 있고, 상단 밴드 타고 가고 있다가 한번 눌러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때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단 밴드는 말 그대로 이 주가가 정말 힘이 없이 지금 시장에서 전혀 이슈가 받지가 않으면서 눌러주는 경향이 발생을 하는데, 이 밴드 역할이 뭐냐면은 다시 주가를 이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모아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결국에 하단 밴드에 닿게 되면은 주가는 탄력적으로 다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면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캔들, 이 주가 바깥쪽에는 이 볼린저 밴드가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다음 이 밴드의 폭이 넓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매수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과매도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 밴드에 닿고 나서 내가 조금 더 수익을 유지를 하고 있다면은 조금 더 홀딩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고, 상단 밴드에 닿고 나서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힘이 좀 빠졌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잡아도 되는 겁니다. 자, 밴드의 폭이 작아지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격의 자기 조정 그리고 방향성을 알려주는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자, 보게 되면 이렇게 밴드의 폭 자체가 굉장히 넓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밴드의 폭이 위치가 넓게 되어 있다는 것은 주가가 지금 위로 올라가주거나 아래로 눌러주거나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폭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다가 주가가 한 차례 급락이 나오죠. 밴드 하단을 타면서. 그러다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위쪽 상단 밴드, 하단 밴드, 중단 밴드가 안쪽으로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주거나 아래로 방향성을 잡아주거나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엔 여태까지의 이 주가 흐름에 대한 가격 조정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보합권, 장세로 이어지는 이 캔들 자체를 이 볼린저 밴드 하나만으로도 일정 구간 박스권 흐름이 끝났구나,
그러면 여기서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 경우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또 매매 전략 방법을 짤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보조 지표는 우리가 투자를 참고하는 지표일 뿐이고 이 볼린저 밴드 하나 넣었다고 해서 또 수익을 100% 보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보고 앞전에 이 종목이 어떤 식의 흐름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지금 볼린저 밴드 안쪽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기본적 분석까지 마친 종목에 한해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고 매도 타점을 잡는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노랑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저가에서 확실한 종목 잡으셔가지고 크게 10% 20% 수익이 아닌 50% 이상도 수익을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급등하는 종목군에 한해서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위로 올려주는 종목군들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크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한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시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대응이 가능하다면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투자자분들 보시게 되면 직장인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이 주식에 관해서 계속 핸드폰만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종목, 다만 우리가 이런 종목을 눈으로 발견했다면은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쪽에서 잡게 되면 오히려 손실폭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관점은 꼭 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딱 한 가지의 시그널이 발생을 하죠. 바닥에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충분하게 급분들 위쪽에서 변동성을 좀 크게 보여줘도 우리 같은 경우는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저가에서 잡았기 때문에 위쪽에서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고 주가가 급등락을 보여줘도 안전하게 우리는 어느 정도 홀딩을 유지를 하다가 일정 구간에서 수익을 챙기고 분할로 그리고 또 한 번의 2차 목표가까지 홀딩 이어가고 완전하게 전량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만 발굴을 해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영상 이렇게 스크린샷을 이렇게 떠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경제방송 채널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유가 관련주나 아니면 뭐 식량 관련주 그리고 인플레, 현재 인플레가 굉장히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잡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22년 3월 7일 날에 제가 극동 유아라는 이 유가 관련주 지금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3월 7일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은 3월 7일 날 극동 유아 매수 타점 잡고 나서 한 달 기준 약 20% 이상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저때 당시에 유가가 굉장히 이슈화가 됐지만 그 이후로 유가에 대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소멸이 될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눌러주는 이러한 그림도 나와주긴 했지만 보시게 되면 장기 이평을 물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모습이죠. 자, 우리가 여기만 딱 봐도 극동 유아라는 종목은 바닥이 잡혔고 바닥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시나리오만 잡힌다면은 우리가 목표가까지 홀딩 이어가서 거기서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월 7일 날에 현재도 고려사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를 받고 있는 식량 관련주입니다. 3월 7일 날에 제가 식량 관련주 탑픽은 어떤 거냐 했을 때 고려산업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고려산업 보게 되면은 한 달 기준 약 25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려산업을 이 구간에서 발견을 했어도 아마 매수 타점 잡고 진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극히 드물 겁니다. 왜?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겠으니까. 지금 조금 더 빠지게 되면은 저점을 갱신하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바닥인 줄 알고 접근을 했다가 지하실을 구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번번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익혀져 있지 않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확실한 매매 타점이 잡혀 있지 않는다면은 이 고려산업 결국 여러분들 본 구간은 여길 겁니다. 위쪽으로 점상으로 계속 고려산업이 올라가 주니까 더 갈 줄 알고 더 올라갈 줄 알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으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저 구간에서 매수 추천 드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25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위쪽에서 변동성을 보여줘도 어차피 현재 크게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흔들릴 여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지금 6개주 탑픽으로 제가 팜스토리를 추천을 했습니다. 이때가 4월 18일 날에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게 되면은 7일 만에 약 55% 이상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매수 타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도 교육을 들으시면서 확연하게 느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고 진입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가 주니까 더 갈 줄 알고 추격 매수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링 5월 3일 날에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 만에 40%, 10일 만에 5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빨간색 박스 친 구간이 제가 추천을 해드린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월 3일 아모그린텍 역시 제가 글로벌 전기차 이 성장 수혜를 본다라는 이유로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 만에 20% 이상 상승세를 보여줬고, 자, 5월 10일 날은 제가 상심 브레이크까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18%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5월 17일 날 유니크, 이 수소, 현재도 수소나 풍력 테마가 다시 사이클이 돌고 있죠. 그 전에 저 같은 경우 수소법 통과 기대감, 수혜 예상이 된다고 해서 유니크를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6일 만에 20% 이상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5월 10일 날에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 보게 되면은 5월 10일 그리고 선진국 시장 인프라 투자 반영이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2주 만에 20% 이상 거래 터지면서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린 종목 보면은 전부 다 바닥권에서 진입한 겁니다. 위쪽 올라가고 시세를 내주는 종목군들을 추격 매수한 거는 절대 없습니다. 결국에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입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게 주식이 아닙니다. 자,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편안하게 저가 매수해서 크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노란 톡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바닥에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성장주 그리고 급등주 발굴해서 같이 수익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